항공시험장 없이 항공기 개발 없다. KT-1 처음 개발할 때 저는 항공시험장이 필요하다. 그 전에는 삼원비에 있는 건물에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무기체계의 성능 확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전에 적당이란 단어는 없다. 명실공히 이제 국제 공인 인증 능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저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시험장 건설로 본격화된 첨단 기술 개발. 세계적 수준의 항공시험장을 갖춘 것에 대해서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족은 없다. 굉장히 큰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무장 시험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은 이미 더 먼 곳을 보고 있다.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겠느냐. 대기권을 돌파할 대한민국 공군의 전력. 그 열쇠를 쥔 항공시험장의 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국가연의 항공시험장 건설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시험장 건설의 주역들 모셨습니다. 먼저 KT-1 개발 사업부터 국가연 내에서 각종 항공시험을 주도하셨던 이대열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대열입니다. 항공시험장 2단계 건설부터 RCS 시험을 담당해 오신 이응주 수석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응주입니다. 국가연 제7본부에서 항공시험장장으로 계신 김웅조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웅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항공시험장 환경시험 시스템을 구축해 오신 권혁범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범입니다. 이제 오늘로 우리가 항공시험장 건설 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할 텐데요. 김웅조 박사님. 네.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3단계 사업들 대략적인 개요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3단계 건설 사업은 이제 2010년부터 이제 16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위치는 이제 충청남도 서산시 이제 해미면 기질인데 현재 저희가 이제 준비된 그 태지는 총 15만 평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갖춘 주요 시험 시설로서는 이제 사실 시험 시설이 항공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거기에 육해공 다 무기 체계들을 이제 시험할 수 있는 대형 이제 시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RCS 시험 시설, 그다음에 EMP, 그다음에 구조 충격, 구조 생존성, 그리고 다중 가진기, 또 가속기 시험기 등 대형 시험 시설을 완비했고요. 그 외에 저희가 13개 정도의 이제 시험동과 함께 또 연구실이 이제 준비가 되면서 이제는 명실공히 이제 국제 공인 인증 능력을 갖춘 시험 기관으로서 저희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시험장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말 명실공히 딱 이제 잡혀진 이런 체계를 갖췄다고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대열 박사님, 예. 3단계 사업까지 마무리한 우리의 항공시험장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제 외국 그 항공 선진 그 국가들과 비교해서 어떻게 좀 갖추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수준은 아마 프랑스나 영국, 그다음에 스웨덴 이런 나라에 거의 대등하거나 특별한 분야는 또 우리가 또 앞서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에는 아직 우리가 그 규모 면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시험장을 갖다가 우리가 건설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KT-1, KA-1을 개발하면서 항공시험장이 필요하다는 걸 이제 우분들이 다 이제 인지를 해가지고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KT-1, 그다음에 T-50, 우리가 지금은 KF-X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T-50 할 때는 우리가 항공시험장 일부를 갖췄습니다, 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KT-1 할 때는 전기체가 들어가는 환경시험을 못했지만은 지금은 어느 항공기가 들어와도
그 정도 규모는 다 전투기는 다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못한 게 있다면은 그 항공 무장 시험입니다. 그 항공 무장도 공대 지하는 그런 무장은 우리가 KGGB를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시험 시설을 갖출 수가 있는데 공대공은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AIM-9X급이라든지 그 단거리 에어투에어 공대공 미사일이라든지 또 중거리 그래서 암람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 레이더로 추적하는 그러한 걸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려면 시험장이 어떤 레인지가 큰 레인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투기도 계측을 해야 되지만 미사일 날아가는 것도 계측을 해야 되고 그 목표물 그러니까 적기가 되겠죠. 적기도 이렇게 맞추는 것까지 다 실제로 다 동시에 계측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험을 하려면 하늘에도 공간이 있어야 되고 땅에도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늘에는 비행 궤적이 날아다니면 안 되고 그런 공간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급하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KF-X 그 무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아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동해안 쪽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해안 쪽에다가 그런 그 시험 레인지를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당장 필요하고 이제 그런 거를 미국 같은 데는 뭐 이제 에그린이라든지 공군 비행장에서 하고 프랑스는 카조 이런 데서 이제 공군에서 하고 있고 스웨덴은 베젤 시험장이라고요. FMV 국가가 운영하는 그러한 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금 우주무기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중국이 미국의 위성을 갖다가 레이저로 언제든지 쏴서 격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갖춰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갖춰야 되고 앞으로 이런 우주 무기를 갖다가 우리가 준비를 하려면은 우주의 환경에 맞는 시험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우주 환경에. 그래서 우주 무기체에 대한 그 계측하는 기술, 원격 더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측하는 기술, 이런 거 지상에서 수신할 수 있는 기술, 뭐 그 탑재 영상 계측 장비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고 또 우주 환경에서는 특별한 게 플라즈마 현상이 있어요. 이 플라즈마 현상에서는 사실상 뭐 통신도 안 되고 우리 특히 뭐 레이더도 안 잡히고 막 그런 특수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거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속에서도 모든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 그래서 특히 우주 전자파 환경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레이더 주파수 뭐 공진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대형 열 진공 챔버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진공 상태로 우주와 똑같이 만들고 또 그 안에 온도도 뭐 마이너스 180도 정도, 뭐 한 마이너스 54도 정도가 훨씬 더 저온까지 갈 수 있고 고온은 뭐 123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챔버의 크기도 외국에서 지금 제일 큰 게 뭐 30m에서 37m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이즈가. 아마 우리는 그 정도 절반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그 챔버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 항공 무장 시험장이라든지 항공 우주 항공을 뛰어넘어서 우주 무기에 대해서 그러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우리가 만든 항공 시험장이 프랑스 또 영국, 스웨덴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과 또 하나는 이 우주로 지금 올라가게 됐었을 때 우리가 뭐 공대공이 됐든 더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확장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용주 수석 연구원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RCS 시험장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스텔스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RCS 이제 시험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익히 여러 개 강조를 하셨는데요. 마침 최근
중국이 이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뉴스가 아직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 항공 선진국들의 RCS 이 시험장의 어떤 성능, 또 뭐 규모, 또 기술 이런 것들이 어떤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우선 그 전투기를 개발한 나라들은 모두 RCS 시험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미국은 공군연구소와 해군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항공기 제작사마다 한 1-2km 내외의 그 야외 시험장하고 그다음에 실내형 컴팩 레인지라는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는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태리 등 항공기 개발의 제작을 이제 경험했던 업체들은 다 그런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변국을 살펴보면 일본은 90년대 말 자체 연구 모델인 ATDX라는 스텔스 시범기를 프랑스 DGA 산하의 솔랑 실내 시험 시설에서 RCS를 측정한 적이 있습니다. 예.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 후 뭐 실기체급 시험에 대한 소식은 접한 적은 없지만 대형 그 정적 시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태는. 그렇지만 축소 모델이나 구조체에 대한 RCS 검증을 위해서 실내 컴팩 레인지나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학이나 연구소에 다수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건 예상이 되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구글 지도에도 일부 나와 있는데요. 베이징 근교에 그 다양한 레이더를 배치한 야외 RCS 시험장을 갖추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증거가 최근에 젠 20이라는 유인 스텔스 전투기하고 CH-7 스텔스 무인기 개발을 하고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시설도 역시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매년 저희들이 아시아 퍼시픽 마이크로웨이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초고주파 학회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각 나라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런 학회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중국 측에서는 대학하고 각종 연구소에서 각종 RCS 주제 논문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단연 독보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걸 봐서 그네들도 아주 다수의 컴팩 레인지라든가 측정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지금 굉장히 궁금한데요. 적어도 지금 말씀해주신 일본, 중국 4대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직격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주변국이 뒤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이나 이런 과정적인 측면들이? 예, 스텔스 기술은 이제 기본적으로 항공기 공력 성능을 담보로 한 형상 설계 기술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라스라는 레이더 업서빙 서페이스라고 하는 전파 흡수 재료, 그 다음에 흡수 페인트, 뭐 이런들의 개발 기술들이 핵심 기술로 연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그런 스텔스 기술들이 이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국내 많은 학교와 연구소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훌륭한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희는 멀지 않은 시기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고요. 시험 시스템에서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RCS 시험 시설은 정적 RCS 측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은 아니고 항공기는 이제 실제 비행 중에 RCS 측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동적 RCS 측정 장치라고 부르는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송수신기 레이더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을 때 RCS를 측정할 수 있는 바이스태틱 레인지 시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바이스태틱 레인지 시험 기술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F-117이라는 전폭기가 보스니아 내전 때 그 당시 그쪽에 위치해 있던 레이더에 탐지가 돼가지고 실제 레이더 탐지되면 안 되는데 탐지가 돼서 그다음에 피격돼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그게 바로 바이스태틱 레인지 레이더 가지고 이제 그런 시험 기술 가지고 이제 캐치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분야 쪽으로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제 스텔스 비행체들이 이제 나올 텐데 그런 양산기에 대한 RCS 성능 시험을 위한 전용 시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주변국이 됐든 아니면 전 세계가 됐든 간에 어떤 발전의 추세, 속도, 방향 부분을 같이 이제 궤를 이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할 텐데요. 이 박사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스텔스 관련 시험 어떤 설비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 좀 있으시면 주시죠. 예. 저는 저 스텔스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 기본적인 그 원리부터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그 아까 말한 그 RCS라는 게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레이더파 반사되는 단면적인 크기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보통 기준이 그 1m짜리 구 있죠. 1m짜리 구. 그게 1로 정의를 해가지고 1m 그 쿼터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 전투기들이 보통 F5 같은 건 2 정도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팬텀 F4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 나타나요. 그래서 평균 전투기는 뭐 2 내지 2에서 6m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5m짜리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그 5m짜리가 이게 스텔스라고 그러면은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한 135km 정도 떨어진 데서도 그걸 딱 잡혀요. 아 이게 지금 이게 팬텀이구나, 요건 F5구나 이게 딱 기존까지 식별될 정도로 잡히는데 스텔스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도료를 칠하거나 형상을 만들면은 그게 26km, 20 가까이 들어와야지만 그거를 이게 식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안 보이는 게 스텔스가 아니라 그만큼 멀리서 식별할 수 있는 걸 가까운 데서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준비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전투기라고 그러는데 아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안 보인다. 그런 개념이 이제 스텔스 전투기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스텔스 기술이라 그러면 그 레이더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적외선 있죠. 열 가지고도 이제 식별할 수가 있어요. 항공기에 열이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음향도 있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 뭐 연기라든지 항적, 항공기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이제 스텔스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멀리서 잡을 수 있는 게 레이더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레이더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통 스텔스 항공기다 그러면 거의 형상이 비슷해요. 왜냐하면은 그 주파수 라디오 프리퀀시가 딱 오면은 보통 주파수가 딱 오면은 돌아가 가지고 이 항공기의 크기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요게 스텔스 항공기는 요게 전파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가버려요. 이 주파수가 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딴 데 가니까 못 잡는 거죠. 그거 정확하게. 그래서 그거를 잡기 위해서 아까 우리 이응조 수석께서도 얘기한 게 뭐 바이스태틱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신기를 여기서 송신하면 수신기를 저쪽에다 놓으면 저쪽에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쪽에서 보낸 시로를 다른 데서 이제 잡아가지고 그 항공기에 이 전파를 가지고 그 항공기를 식별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자체가. 그래서 스텔스 레이더 단면적 측정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 얘기했지만은 축소 모델을 갖다가 첫 번째는 해가지고 실내에서 그 RCS를 측정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바깥에 야외에서 전기체를 오고 가만히 항공기를 놔둔 상태에서 턴테이블을 돌려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공기가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동형 비행기 실제로 날아가는 걸 갖다가 지상에서 주파수를 여기서 전파를 쏴가지고 잡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로 해서 이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전투기의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게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맨 마지막 단계까지 다 비슷비슷하게 돼가지고 실제로 맨 마지막에 한 게 정확한 그 항공기의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가서 한번 했는데요. 그 팬텀 항공기예요. 팬텀 항공기의 형상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형상 자체는. 그래서 보통 그냥 팬텀 항공기가 6m 삼성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그게 돼요. 근데 거기다가 도료 있죠. 그 도료라고 그 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파 흡수 물질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전부 페인팅을 해가지고 실제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그 여기서 말하는 이동형
동적 그 레이더 크로스 섹션 그 측정 그 장비를 가지고 딱 그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도료만 칠했는데도 50% 이상 정도의 크기가 작아져요. 바로 그 차이가 확 나는 걸 갖다가 저희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도료만 가지고 들어오는데 형상을 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막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F35 같은 경우는 약 1000분의 1 정도 줄어들고 뭐 F22 같은 경우는 뭐 1000분의 1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보이는 비행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지금 스텔스 항공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금 말한 그 RCS 측정 장비들을 가지고 그 측정을 해서 실제로 레이더에 안 잡히게 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바이스태틱 그 레이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새로 나와 가지고 그게 지금은 바이스태틱에서 또 나간 게 멀티스태틱이라고 그래요. 멀티스태틱이라는 거는 통신을 이렇게 해주면은 수신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파수를 보내면 비행기에 딱 들이쳐가지고 다른 리시브 수신하는 데로 가고 또 여기도 수신하는 데고 송신기도 여기서 또 보내면 또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여러 개를 갖다가 같이 놓고 잡으면은 아무리 F-35라든지 F-20이라든지 이런 스텔스 전투기도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현재 그 스텔스 기술의 그 발전 추세로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그걸 또 반대로 잘 잡을 수 있는 기술이 발전하는데 지금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발전시켜 나갈 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여기서 이제 스텔스 관련 기본적인 설명에서 굉장히 좀 명확해졌고요. 이제 또 하나는 창과 방패라는 생각이 네. 좀 자꾸 이제 듭니다. 한 사람이 끊임없이 이제 빠져나가고 맞습니다. 또 잡기 위한 과정적인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 여기에서도 보여집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레이더 반사 면적 RCS. 항공기를 개발할 때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성능을 위해 특수한 형상 설계는 물론 전자파를 흡수하는 특수 페인팅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이 모든 스텔스 기술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RCS 측정이다. RCS 측정은 축소 모델 측정법과 야외 측정 방법, 그리고 이동형 측정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축소 모델을 이용한 방법, 즉 컴팩트 레인지는 실내에서 실시되는 시험인데 3분의 1에서 20분의 1까지 축소한 항공기 모델에 레이저파를 쏴 RCS를 측정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얻은 측정값은 실제 항공기 크기로 환산한다. 야외 측정 방법은 야외에 설치된 대형 턴테이블 위에 항공기를 올려놓고 360도로 회전시키며 모든 방향에서 RCS를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이동형 측정 방법은 실제로 하늘을 나는 항공기를 향해 전파를 발사해 RCS를 측정한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시험장은 세 가지 측정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찾는 자와 숨는 자, 갈수록 치열해지는 스텔스 기술. 그 경쟁력은 지상의 시험 시설에서 시작된다. 네,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항공시험장 건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권혁범 팀장님. 예. 요즘 이제 국내에도 다양한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이제 환경시험 시설을 지금 이제 갖추고 있고 시험을 또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의 환경시험 시설이 타 기관에 비해서 이것만큼 우리가 조금 어떤 우수함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래 방위 사업 육성에 따라서 이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설 환경시험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 사설 환경시험소들은 소형 구성품에 대해서만 시험이 가능하고요. 저희 항공시험장, 우리 항공시험장 환경시험실은 이 사설 시험소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운 고가이며 대형인 시험시설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회에서도 언급하였듯이 CN235급 수송기까지도 시험이 가능한 초대형 기후환경 시험 챔버를 비롯한 대형 온습도 챔버, 고도 챔버 등 모두 중대형 무기체계 및 구성품을 시험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중 전동식 및 유압식 진동 시험기와 그다음에 충격 시험기 및 가속도 시험기 등도 모두 대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개발이 한창인데요.
전기체의 핵심인 배터리의 개발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설 시험서는 이 같은 무거우면서도 대형인 전기차 배터리의 시험을 할 수 있는 진동 시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실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진동 및 충격 시험을 수행해 준 적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실험실은 사설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폭발물 시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시설 모두가 폭발물 안전 기준에 따라서 안전거리가 확보된 방폭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도탄이나 폭탄, 로켓 추진제 같은 시험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방산업체에서 개발되거나 양산되는 방산품의 주기적 샘플링 시험을 수행하는 폭발성 시험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또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고가의 대형의 또 신뢰성까지 이제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이미 갖추고 있는 환경 시스템도 굉장히 대단하지만요. 여기서 이제 만족할 수는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이제 하나는 이 환경 시험 분야의 인프라를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 무기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무기체계 개발은 대부분 미국 군사규격의 밀 스탠다드 810G의 환경시험 표준서를 따라서 환경시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준서에는 전 세계 기후 조건이나 무기체계 사용 조건, 사용 환경 등을 분석하여서 29가지 시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험실에서는 그중 진동시험을 비롯한 18가지 종류의 시험이 가능합니다. 무기체계의 성능 확인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 환경에서의 무기체계의 성능 입증은 필수사항입니다. 저희 실험실은 이래서 밀 스탠다드 810G의 모든 시험 방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실험실에서는 한국형 전투기 및 항공기 장착 무기체계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기 외부 장착물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 진동, 공력 및 엔진 소음에 의한 음향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음향, 진동, 온도, 복합 환경 시험 시설 구축을 약 10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 설계가 진행 중이고요. 2020년 말에 되면 완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절충 교육을 통해서 구축된 장비들도 많지만 이번에도 절충 교육을 통해서 고도, 온도, 진동, 복합 환경 시험기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미국의 엑스포트 라이센스 문제로 인해서 들여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술은 확보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분리해서 들여왔습니다. 고성능 진동 시험기 따로, 고도 챔버 따로, 온도 진동 복합 시험기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도입된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 도입된 고성능 진동 시험기에다가 챔버를 합쳐갖고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고도, 온도, 진동 복합 시험 시설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웅주 박사님, 네. 지난 시간에 이제 EMP 그 시험장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그야말로 EMP가 핵실험에 의해서 핵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파장으로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어마무시하게 걱정이 좀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전자파와 관련돼서 새로운 무기 체계가 계속 개발될수록 또 인류에게 우리에게 주는 공포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클 텐데요. 이제 거기에 대비하는 우리 미래 기술도 여러 차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제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리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전자파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EMP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간혹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이제 그걸 정의를 좀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통 EMP라고 하게 되면 이제 크게 핵 EMP하고 비핵 EMP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핵 EMP는 이제 핵이 폭발해서 그걸 발생하는 이제 EMP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비핵 EMP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고출력 안테나를 통해 나가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 함정에 붙어 있는 레이더를 공격해서 무력화하시고 싶다. 그럼 예를 들면 X밴드에 해당하는 이제 그 주파수의 그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거기 안테나를 통해서 방사시키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그쪽에 통신기에 해당하는 그 장비를 무력화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통신기에 해당하는 주파수에 해당하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또 그에 맞는 안테나를 통해서 이제 방사시키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이제 장비나 무기들이 무력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군수품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반 민수 장비도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성이라든가 또 일반 다양한 전장비에 맞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또 그 각각에 대해서 주파수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각각에 대한 방어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 비밀리에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레이더나 통 이런 것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발생 장치, 즉 전자폭탄이라고 하죠.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이제 고출력 전자파 무기라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HPM 무기라고도 하는데 그 각각에 대해서 이제 비밀리에 이 설계를 하고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는 이제 항공시험장은 이제 말씀드린 전자파탄, HPM 이런 시험 시설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향후 미래 무기들 또 운용되는 무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서 얘가 어떤 그런 환경 하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도열 박사님, 예.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 다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제 항공기에 장착하는 무장 시험도 조금 제대로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좀 갖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돼서 어떤 시험 설비나 기술들 어떻게 구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에 한 게 그 KA-1 항공기에 그 외부 에어 탱크 그다음에 그 라켓 그 라우3를 장착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시험 시설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지상 투하 시험 장치죠. 그래서 항공기의 조종사가 컨트롤 스위치를 조작을 했을 때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기능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영향이 없는지 안전하게 떨어지는지 그래서 실제로 지상에서 시험을 하고 그런 이러한 그 시설, 그러니까 그러한 건물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무장 시스템뿐만 아니라 외부 장착물에 대한 그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이거 컴퓨터 신호하고 이거 분리될 때 안전하게 분리되는지 이게 오작동이 되는지 어느 케이스에는 이게 오작동이 되느냐 그럼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개발을 우리가 하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를 다 거기서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봐서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가 이제 필요한 게 항공기 자체가 커지고 우리가 또 무인기들 개발을 해요. 무인기를 개발하면은 요즘 또 무인기는 지상에서 뜨는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는 대형 항공기에 무인기 자체를 갖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또 무인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 시설을 하려면은 실제로 대형 항공기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걸 똑같이 시뮬레이션을 해주고 그 작동을 모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한 C-130급 수송기 큰 수송기 밑에 이제 그 처음에는 무인기죠. 고고도 무인기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우주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무인기 그런 걸 하려면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큰 그 항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무장 시험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시설들을 지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시험 시설들이 우리가 준비가 돼야지만 그야말로 선진국 항공기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항공시험장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 전쟁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까지 그 범위를 넓혀갔다. 현대전에는 두 가지 공간이 더해진다. 바로 사이버 공간과 우주다. 매 시간 전 세계 네트워크가 무수한 해킹과 방어전으로 전쟁을 치르듯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공간은 각국의 치열한 항공 우주력 강화 경쟁으로 뜨겁다. 항공 우주력이란 공중과 우주 공간을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고 타국의 방해를 막는 데 사용하는 모든 활동을 뜻한다.
이런 항공 우주력을 좌우할 우주무기 체계는 우주감시, 공지해 지원, 우주수송, 그리고 우주공격 및 방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현재 운용 중인 우주무기 체계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공위성이다. 대기권 밖에서 활동하는 인공위성은 목적에 따라 방송통신용, 우주관측용, 기상관측용, 그리고 군사용으로 구분된다. 군사용 위성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실전에 활용되고 있다.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은 조기경보위성과 항법위성을 활용해 정미사일의 탐지 능력과 자국미사일의 타격 능력을 향상시켰다. 1999년 코소보전에서는 GPS 위성 정보를 활용해 최초의 정밀 공격을 시도했다. 위성 이외에도 우주 공간을 나아가는 무기 체계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들 수 있다. ICBM은 핵탄두를 장착하고 바다 건너 다른 대륙까지 비행해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말한다. 공격 거리에 비례해 비행 시간도 길어지는 만큼 방어 체계에 탐지돼 무력화되기도 쉽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의 ICBM은 우주 공간을 활용한다. 발사 후 대기권을 통과해 우주로 날아간 미사일은 아무런 방해 없이 목표 대륙 상공까지 날아가 초속 7km급 속도로 대기권에 재진입해 적의 대공 방어 체계가 작동하기 전에 목표를 타격한다. 우주 공간을 활용한 ICBM의 사정거리는 무려 5,500km 이상이다. 인공위성이나 ICBM은 우주시대의 예고편에 불과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우주군 창설을 선언했으며 중국 역시 첨단 우주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군사 강국들의 우주 군비 경쟁이 본격화한 것이다. 그에 따라 전쟁의 개념과 공간도 이미 바뀌고 있다. 20세기 재래무기 체계 개발에 뒤졌던 우리나라에게 21세기 우주무기 체계 개발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우주무기 관련 기술 개발은 물론 우주무기 체계의 기능을 점검하는 시험시설 확보 역시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이제 공군의 작전 범위가 이제 대기권을 벗어나서요, 이제 우주까지 뻗어나고 있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주를 전장으로 삼는 군사 기술은 이제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도 이제 치열하게 이제 벌여지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 효율성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험 시스템도 마련해야 되겠는데요. 궁금한 것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네. 이제 전자파 시험 분야에서 이 우주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상당히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아마 선진국에서는 지금 이제 이렇게 우주를 전쟁을 해가지고 굉장히 가격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우리 쪽에서는 이 전자파 시험 쪽에서는 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또 특히 이제 이 시험 시설과 또 그거에 대한 시험 평가 능력 갖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인 시험 시설로 두 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이대열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데요. 우선 이 진공 상태에서 이제 위성체라든가 이제 RF 부품들이 어떻게 견디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영향성을 이제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히 이제 RF 공진 효과 시스템, 즉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멀티팩션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또 갖추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또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또 그거에 대한 방호 기술도 저희가 대책 기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과 방패를 동시에 이제 갖추는 그런 능력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태양열 플라즈마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유성체라든가 또 우주 무게 발생하는 이런 정중기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평가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런 시험 시설들을 또 갖추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이제 이론적인 접근과 함께 또 관련된 시험 평가 시설 기술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핵심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핵심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좀 더 수준을 높이는 그런 기술로 좀 발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아직까지 이제 못 미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준비하고 발전할 것을 지금 과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이 권혁범 팀장님 마찬가지로요. 우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과 좀 다르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환경 분야, 시험 시스템 분야도 좀 매우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이제 우주에서 사용할 무기 체계 환경 평가 시설 어떤 방향성을 갖고 좀 진행해야 될까요? 예, 사실 우주 공간은 평화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국제적으로 약속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그게 다 무너지고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우주에서 뭐 위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우주 무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주 무기 체계는 사실 우선 지상에서 발사되어 우주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우주 환경 시험 시설들은 발사 시 발생하는 대기권 내의 자연 환경 및 유도 환경을 시뮬레이션하는 시험 시설과 우주 환경에서 받게 되는 앞에서 말씀드린 고진공, 극저온, 태양열 복사에 의한 온도 변화 및 우주 쓰레기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고속으로 부딪히게 되는 충격, 충돌 등을 시험할 수 있는 환경 시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시험실에서도 현재 절충교육으로 우주 챔버 및 이에 대한 시험 분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잉사와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주 챔버는 한국우주연구원 등과 같이 우주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보유한 열진공 챔버에다가 태양열 복사 시험기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그걸 장치를 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성이나 재진입체 등 우주무기 체계 구성품에 대한 우주환경 시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사체 및 발사체에 실려 우주로 가는 위성이나 페이로드 등 많은 무기 체계들은 운송, 또 발사하기 전에 운송도 돼야 되고요. 보관 및 발사 시 발생하는 진동, 충격, 온도, 열 충격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 시설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현재 저희 시험실에서 갖고 있는 대형으로 꾸며진 시험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군에서도 얘기했듯이 우주무기 체계 개발이 본격화된다면은 지금 저희가 갖고자 하는 거는 조그만 거지만 그게 본격화된다면 우주 쓰레기에 의한 고속 충돌에서 그 무기 체계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초고속 충돌 시험기, 그다음에 대형 우주 시뮬레이션 챔버 및 대형 발사체의 진동 및 충격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초대형 진동 시험기를 구축할 계획을 장기 프로젝트로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의 패널들의 의견을 모아 보면요. 우주 공간에서의 전쟁이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사인들이 지금 계속 지금 주셨고요.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이제 같이 연관이 좀 될 텐데요. 오늘 이제 3단계 우리 항공시험장을 이제 전부 다 참여하셔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 말씀을 제가 여쭙겠는데요. 뭐 전반적인 소회도 좋고요. 우리가 이제 우주 전쟁이 시작이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이 발전 방향을 좀 잡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뭐 그냥 그 예측 가능한 좀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권혁범 팀장께서 시작을 해주시죠.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2015년 정도에 유럽의 우주기관이나 시험소들을 둘러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그 기관들은 대부분 평화를 위해서 우주 위성이나 이런 걸 쓰도록 시험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없게 아마도 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럽 쪽도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군의 발전 계획에 따라서 저희 시험장도 다른 분야 전자파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환경 시험 분야도 거기 발전 방향에 따라서 이런 우주 무기 체계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끔 신뢰도 높은 시험 기관으로 재구성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엔 김홍조 박사님께서. 네, 사실 이제 우리가 무기 체계를 시험을 하려면은 사실 그 무기 체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첨단으로 달리고 있는 그런 우주 무기들, 또 최전자 장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성능을 내고 어떻게 운용되고 그런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이 사실 저희가 어떻게 이제 시험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도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험 평가 그 기관이긴 하지만 또 실제 그 무기 체계에 대한 그 특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접근하고 또 확인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그러한 과정에서 그럼 그 가운데서 저러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되는가.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상용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우리가 새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해서 또 우리에 맞는 시험 시설을 이제 갖춰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이제 개발되는 이 첨단 무기 체계들을 또 이렇게 성능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세계적 수준의 항공 시험장을 갖춘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시험장 건설을 위해서 또 계획하고 또 설계하고 또 그걸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다는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향후 이제 4단계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항공기 엔진 시험 시설을 저희가 이제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향후 무기 체계 개발 로드맵에 따라서 우리 단계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무기 체계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또 안전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또 저희 안전하게 또 우리 연구소원들이 안전하게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이응주 수석 연구원께서. 예, 저는 뭐 간단하게 소회만 말씀드리면 이제 2단계 때부터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그 항공시험장 2단계 그다음에 이어서 3단계 이 시험장이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이대열 박사님께 그 감사의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시설이 이 모습을 갖추기까지 애를 많이 쓰신 선후배 동료들도 이제 생각이 나는데 뭐 그분들이 저희들 그 10여 년 이렇게 2단계, 3단계 진행되는 동안 그 정년 퇴임 기간이 도래해서 이제 퇴임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제 나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여러 가지 그 사정에 의해서 또 이제 타 본부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모든 분들의 땀 위에 우리 시험장이 서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이제 우리 후배들이 이 훌륭한 시험 시설들을 좀 더 그 여러 가지 훌륭한 시험 또 발전된 어떤 그 기술들을 좀 더 접목을 해서 그 우리 시험장에서 나오는 그 시험 결과물들의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대열 박사께서. 예. 방금 전에 우리 이응주 수석께서 뭐 저한테 또 그런 옛날 얘기를 해주시니까 정말 저도 감개무량하고요. 고맙고 저희가 KT1 처음 개발할 때 저는 항공시험장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필요한 걸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항공기를 개발해봤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보기엔 1993년도에 처음으로 저 사천에다가 비행시험 분실이라고 KT1을 위해서 그 비행시험장 지금이 아마 아주 이제 어떤 모태가 되겠죠. 그걸 준공하고 그 전에는 삼원비에 있는 건물에 빌려 쓰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조그만 건물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벌써 26년 전 얘기인데요. 26년 전에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항공시험장 첫 번째 한 게 아마 97년도에 1단계가 준공이 됐고 2002년도에 2단계, 2016년도에 3단계 해가지고 지금 제가 그 당시에 그림을 그려놨던 게 우리 후배들이 다 잘 만들어놨습니다. 이제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우리 항공시험장에 계시는 후배들 정말 큰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또 26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그림을 그리면은 더 멋있는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방금 전에도 우주무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주무기에 대한 게 먼저 우주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그 우주를 지배하려면은 그 시험시설, 시험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무기 시험장을 좀 잘
갖춰가지고 26년 전에 이제 그림 그려놨던 거를 지금 그리면은 앞으로 26년 후에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 후배들한테 정말 앞으로 크게 기대를 걸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그야말로 우리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SF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우주 전쟁의 이야기,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무기체계 관련된 부분들, 그 무기체계를 실험할 수 있는 이 항공 시험장에 관련된 이야기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빠르고 강력한 전투기 이야기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